자, 지금부터는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과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적한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수학적인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과하게 적합해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굉장히 잘 설명하는 반면에, 오히려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과적한 문제라고 합니다. 과적한 문제가 지도학습 알고리즘 분야에서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서 궁극적으로 잘 해결하고자 하는 혹은 잘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 거예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존재하는, 즉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변수의 값을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예측,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혹은 해결하는 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적한 문제가 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요한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형이 너무 복잡해서. 모형이 복잡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형 안에 들어가 있는 독립변수의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무엇 또한 많아지게 되냐면, 모형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의 수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모형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복잡한 모형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모형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값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도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한 모형에 존재하는 독립변수 값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독립변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학적인 모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파라미터들의 최저값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 B1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1의 최저값이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1이 나왔고요.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10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B1의 값이 1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B1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인 x1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B1의 값 1이 의미하는 거죠. 1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똑같이 x1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값이 얼마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0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의 모형,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속 변수가 x1이라고 하는 특정한 독립 변수의 값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케이스는 어떠한 케이스죠? 2번 케이스죠. 똑같은 x1의 값의 변화에 1번 케이스는 y의 값이 1만큼만 달라지고 2번 케이스는 10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2번 케이스 경우에 y의 값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b1의 값이 음수라고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x1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y가 1만큼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x1의 값이 똑같이 1만큼 증가할 때 y가 10만큼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어떠한 케이스의 경우가 종속 변수의 값이 x1이라고 하는 특정한 독립 변수 값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러한 예를 통해서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모형이, 다르게 표현하면 모형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의 값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특정한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모형의 민감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민감한 정도가 커진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커진다고요. 모형의 민감한 정도가 커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과적한 문제죠. 맞나요? 자, 그럼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이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여서 어디까지 줄일 수 있으면 0까지 줄일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효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모형을 보세요. 만약에 B1의 절대값이 줄어서 0까지 줄었어요. 얘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제거가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파라미터의 값이 0이 되면. 현탁 학생이 말을 하긴 했는데 종속 변수가 아니죠. 개수가 주는 거는. 독립 변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0이 들어가면 해당 파라미터에 대한 독립 변수인 x1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왜? 0이 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줄어들면 모형의 민감한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과적한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1차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값이 줄어서 어디까지 줄어들게 되면 0까지 줄어들게 되면 해당 독립 변수가 모형에서 제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형을 단순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형이 단순해지면 어떠한 문제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된다고요? 모형이 단순해지면 과적한 문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모형이 너무 복잡하다. 모형이 복잡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형 안에 들어가 있는 독립변수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줄어들면 모형이 단순해지면 과적한 문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형이 독립변수의 값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규제화 방법이에요. 자, 규제화 방법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파라미터의 절대값이죠. 얘는 영어로는 regularizations이라고 부릅니다. 즉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이 규제화라는 방법이에요. 자, 규제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무엇의 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줄어들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모형의 민감한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적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줄어서 0까지 줄어들면 추가적으로 독립변수가 제거되는 효과, 즉 모형이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적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규제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규제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 규제화 방법 말고 과적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두 가지 방법이 보통 많이 사용이 됩니다.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과적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아웃라이어 있죠. 노이즈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얘네들을 제거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적한 문제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화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면 얘는 전처리는 아니죠.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더 많이 준비를 하던 아니면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과적한 문제가 어느 정도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규제화가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엇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함수로는 대표적으로 회계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MSE라고 하는 비용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류의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비용함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규제화 방법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 원래의 비용함수 MSE가 됐던지 아니면 교차 엔트로피가 됐던지 얘네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얘네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텀을 더해서 새로운 비용함수를 만듭니다. 이렇게. 어떤 텀을 더해요. 자, 이 원래 비용함수, 제가 오리지널 비용함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는 MSE가 되든지 아니면 교차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텀을 더해서 새로운 비용함수를 만들어서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다고요. 자, 그럼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원래의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절대값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1번, 2번 어떤 게 더 크다고요? 어떤 게 더 커요? 혹은 어떤 게 더 큰 거죠? 2번이 크죠. 왜? 규제화가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비용함수에 대한 절대값이 더 크지 않아요? 왜? 규제화가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찾게 되면 걔는 무엇보다 그 값이 작게 되냐면 원래의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절대값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규제화라고 하는 방법이고 규제화가 어떠한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요?
원래 비용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비용함수에 어떠한 텀을 더해서 새로운 비용함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비용함수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추가가 되는 이 텀을 우리가 페널티 텀이라고 합니다. 즉 원래 비용함수에 어떠한 텀을 더해서 페널티 텀을 더해서 새로운 비용함수를 만든다는 거죠. 이 페널티 텀을 더하는 것을 비용함수에 페널티를 준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페널티 텀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L1 텀이 있고요. L2 텀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L1 페널티가 있고 L2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L1이라고 하는 표현과 L2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왔냐면 디지털 애널리티क्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교육을 통해서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맞나요? 여러분들 벡터의 놈 기억나요? 네. 벡터의 놈 중에서 LP놈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맞나요? 이 LP놈에서 온 거예요. LP놈이 어떻게 디파인이 되느냐 한번 보여줄게요. 네, LP놈은 이렇게 디파인이 됩니다. 자, 지금 X라고 하는 벡터가 있죠? 맞아요? 벡터는 별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들로 구성이 된 어떤 것이에요? 맞나요? 지금은 X1부터 XK까지 K개의 숫자들, 즉 K개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떠한 X가 있고요. 이러한 특정한 벡터에 대해서 해당 벡터의 LP놈은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P가 1인 경우에 어떠한 놈이 되는 거예요? L1 놈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 1을 넣죠. 여기다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i가 1부터 지금 k까지죠. 원소의 개수가 k이기 때문에 xi 하고 1이니까 다 없어지죠.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각각의 원소의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한 게 뭐예요? 얘죠. L1 놈이라고요. L1 놈을 그대로 쓴 게 L1 페널티 텀이에요. 자, 그리고 P에 2가 들어가면 어떠한 놈이 되는 거예요? P가 2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예요? L2 놈이죠. L2 놈 맞아요? 그럼 여기다 2를 넣는다고요. 2를 넣게 되면 자 2분의 1승은 루트와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승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값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L2 놈이 뭐예요? 각각의 원소의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 L2 놈을 사용한 페널티 텀이 L2 페널티 텀이에요. 근데 L2 페널티 텀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L2 놈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루트를 없앴어요. 알겠어요? 즉 L2 놈을 제곱을 한 게 L2 페널티 텀이에요. 이거죠. 그럼 제곱을 했으니까 없어지겠죠. 루트가. 즉 L2 페널티 텀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원소를 제곱해서 그냥 다 더한 거예요. 루트 없이. 자, L1 놈이 무엇이고 L2 놈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됐을까요? 별게 아니에요. 이 LP 놈을 디파인하는 공식에 P 자리에 1을 입력하면 L1 놈이 되는 거고 P 자리에 2를 입력하면 L2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1 놈을 활용한 페널티 텀이
L1 페널티 텀이고요. L2 놈을 활용한 페널티 텀이 L2 페널티 텀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L1 페널티 텀은 L1 놈을 그대로 사용을 한 반면에 L2 페널티 텀은 L2 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L2 놈을 제곱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 모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규제화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함수는 무엇에 대한 함수라고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이 이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파라미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B0부터 해가지고 BK까지 있는 거죠. 걔네들을 각각의 원소로 하는 우리가 파라미터 벡터를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L1 페널티 텀과 L2 페널티 텀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L1 페널티 텀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람다하고 얘를 곱했죠. 얘가 뭐예요? B 벡터에 대한 L1 놈이에요. 아까 보여줬죠. L1 놈이 무엇이라고요? 별게 아니에요. 각각의 원소에 무엇을 취해서 다 더한 거예요?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한 거라고요. 근데 이 벡터가 뭐예요? 지금 파라미터 벡터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를 무엇을 갖는 거예요?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들을 각각의 원소로 갖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B 벡터에 대한 L1 놈은 각각의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씌워서 다 더한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L1 페널티 텀은 파라미터 벡터에 대한 L1 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무엇을 곱한다고요? 얘를 곱한다고요. 얘 뭐라고 불러요? 람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L1 페널티 텀의 최종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가 B0부터 BK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람다 또한 그 값을 사용자가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얘는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0하고 1 사이의 값을 쓰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값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얘는 뭐라고 불리냐면 페널티 스트렝스라고 불러요. 페널티 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페널티를 얼마나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의 값이 크면 클수록 페널티를 많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만 주는 건가요? 당연히 페널티 텀의 값이 커지죠. 많이 주는 거예요. 자, 페널티를 많이 주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규제화를 할 때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민감도를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많이 주면 돼요. 알겠나요? 근데 민감도가 너무 떨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underfitting problem이라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도 설명을 못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는 보통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민감도를 너무 줄이면, 즉 페널티를 너무 많이 주면 모형의 민감도가 줄어들어서 언더피팅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L2 페널티 텀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람다를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무엇을 곱하냐면 얘를 곱해요. 얘는 무엇이냐면 얘예요, 얘. 얘가 뭐죠? 얘가 비벡터에 대한 뭐예요? 얘가 비벡터에 대한 뭐예요? L2 놈이에요. 얘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해서 페널티 텀으로 사용한 게 L2 페널티 텀이라고요? 보면 제곱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L2 페널티 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파라미터를 제곱해서 다 더하고 거기에 람다를 곱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L1 페널티 텀이 어떻게 생겼고 L2 페널티 텀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러한 페널티 텀을 더하면 무엇에? 원래의 비용함수에 더해서 새로운 비용함수를 만들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자, 그럼 L1 방법과 L2 방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둘 다 모두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영주 학생이 답변을 한 것처럼 파라미터의 값을 줄여서 절대값이죠. 절대값을 줄여서 0까지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L1 방법은 파라미터의 값을 줄여서 0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L2 방법은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줄이긴 하지만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0까지는 줄일 수가 없어요. 알겠나요? 즉, L1 방법은 모형을 단순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요. 왜요?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0이 되면 무엇이 모형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해당 독립변수가 모형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모형을 단순하게 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피처 셀렉션 방법으로도 선택이 돼요. 피처가 독립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계학습에서는. 그래서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0이 돼서 제거가 된 독립변수들 말고 피처들 말고 나머지 애들은 모형의 선택이 된 거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고요. 어떠한 방법이요? L1 교재화 방법이요. 자, 근데 L1 방법과 L2 방법의 차이가, 그러한 차이가 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L1 방법을 사용하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새로운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0까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L2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0까지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데 정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새로운 비용 함수의 형태를 보면 되죠. 자, 보세요. 지금은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은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페널티 텀이 L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람다 곱하기 파라미터의 절대값을 씌운 거. 그리고 B1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L2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다시 쓰면 람다 곱하기 B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리고 원래의 비용 함수가 있겠죠. 얘네 둘을 더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규제화 방법은 새로운 비용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비용 함수의 최소값에 대한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이죠. 자, 원래의 비용 함수가 여기 나왔어요.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널티 텀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 L1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어떠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값이기 때문에 꺾은 선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얘를 그래프로 나타나면 얘는 B1에 대해서 2차 함수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가 원래의 비용 함수에 더해지는 거고요. 얘는 L1 방법은 얘가 원래의 비용 함수에 더해지는 거예요. 자, 이 둘을 더해서 새로운 비용 함수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L1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비용 함수의 최소값이 어디에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길 수 있다고요. 이거는 B1이겠죠, 당연히. B1의 값이 0인 지점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L2 방법은 그게 안 된다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더해지는 텀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얘는 꺾은 손으로 되어 있죠. 이 0 주변에서 값이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한 반면에 2차 함수는 0 주변에서 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이 0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둘을 더하게 되면 0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뾰족한 애를 2차 함수에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질문이 없으면 규제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규제화를 하면 정말로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줄어드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예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예예요. 비용함수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겼었죠. 맞나요? 자,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원래의 비용함수예요. 원래의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은 얼마였어요? 계산을 했었죠. 얼마였어요? 이거 얼마예요? 자, 5분의 14였죠. 자, 얘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규제화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L2 방법을 쓸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파라미터가 몇 개밖에 없어요? B1 하나밖에 없죠. 그럼 새롭게 더해지는 L2 페널티 텀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맞을까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람다, 페널티 스트렝스의 값을 2분의 1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비용함수에 2분의 1 B1의 제곱이 더해져서 새로운 비용함수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규제화 방법인 거예요. 맞을까요? 이게 원래의 비용함수고요. 이게 더해지는 텀이죠. L2 페널티 텀인데 람다의 값을 얼마로 한다고요? 2분의 1로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6 B1의 제곱 마이너스 14 B1 플러스 20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비용함수가 되죠. 이 새로운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B1의 값은 얼마인가요? 미분을 해서 그 값이 0인 방정식을 풀면 되죠. 왜 지금은 비용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예요? 바로 나와야 되죠. 6분의 14예요. 자, 그러면 규제화 방법을 쓰지 않은 경우랑 얘죠. 맞아요? 규제화 방법을 쓴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더 작나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떤 게 더 작아요? 너무나 쉽게 2번이 더 작죠. 맞아요? 규제화를 해가지고 더 작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맞나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페널티 스트렝스인 람다의 값을 크게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람다의 값을 2분의 1보다 큰 값, 1로 해가지고 규제화를 적용해 보고 그러한 경우에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원래의 비용함수에 페널티 텀을 더하는데 람다의 값을 얼마로 한다고요? 1로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7 B1의 제곱 마이너스 14 B1 플러스 20이 돼요.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B1의 값은 얼마예요? 7분의 14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보면 5분의 14, 6분의 14, 7분의 14가 나온 거라고. 얘는 뭐예요? 규제화 방법을 쓰지 않고 원래 오리지널한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되고요. 얘는 뭐예요? 규제화를 썼는데 람다의 값이 얼마인 경우 2분의 1인 경우고 얘는 규제화를 썼는데 람다의 값이 얼마인 경우 1인 경우예요. 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응?
자, 정리를 해보면 교재화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왜? 과적한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모형이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모형이 너무 민감해서인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규제화 방법이라고요. 규제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L1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다? 0까지 줄어들 수 있어서 해당 독립변수를 모형에서 제거하는 효과, 즉 모형을 단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과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페널티 텀을 생성할 때는 페널티 스트렝스라고 하는 즉 람다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데 해당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키우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요? 추가적으로 파라미터의 절대값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페널티를 너무 많이 주면 모형이 너무 단순해지는 혹은 민감한 정도가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언더피팅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언더피팅은 과적합의 오버피팅의 반대예요. 학습 데이터를 너무 설명을 못한다고요. 학습 데이터를 설명을 못하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잘 파악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의 결과로 도출이 된 수학적인 모형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도 학습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underfitting problem이 됩니다. 그래서 모형을 너무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페널티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가 과적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기본적인 설명.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용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외의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배울 때 그때그때마다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